저는 지금 우리의 단골 카페, 자주 앉던 창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창 너머로 오빠가 일하고 있는 회사 건물이 보이네요. 1층부터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세어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층. 저 많은 창문 중 하나에 오빠가 있겠네요. 10시간 후에 여기서 오빠를 만나기로 했지요. 하지만 더 이상 오빠 얼굴을 보고 이야기할 용기가 나지 않아 이렇게 편지를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채널 21g의 범블비입니다. 오늘은 함께 읽는 책의 첫 시간입니다. 이 코너는 한 권의 책 혹은 한 편의 작품을 함께 읽으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나눴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만들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저 혼자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덧글이나 채널 21g 블로그 또는 이메일로 남겨주시면 다음 방송에서 소개해드리고 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에 관해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한 권의 책에 대해서 단 한 편의 영상만을 제작하는 게 아니라 2편, 3편도 계속 제작할 수 있는 그 방식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책은 다산 책방에서 2017년 11월에 출판된 소설집 현남 오빠에게입니다. 이 책은 7명의 작가들이 쓴 단편 소설을 모은 작품집인데요. 참여한 작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남주, 최은영, 김희설, 최정화, 손보미, 구병모, 김성중 작가인데요. 7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초중반에 태어난 비교적 젊은 작가들이고 최근에 좋은 작품들을 많이 발표하고 있는 작가들입니다. 이 소설집 앞에는 하나의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 바로 페미니즘입니다. 페미니즘은 문학비평 용어 사전에 따르면 성차별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시각 때문에 여성이 억압받는 현실에 저항하는 여성해방 이데올로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을 하나의 온전한 주체가 아니라 남성이 아닌 성 혹은 결함이 있는 남성으로 간주함으로써 야기되는 수많은 성차별 문제에 주목하면서 올바른 전망을 제시하는 문학작품이라는 건데요. 뭔가 말이 어렵죠. 사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반드시 페미니즘이라는 틀로 이 책을 묶지 않아도 충분히 의미 있고 재미있는 작품들이 아닌가. 또 7명의 젊은 작가들이 페미니즘이라는 주제에 갇히지 않고 각자의 상상력과 매력을 마구마구 발산한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좋았거든요. 물론 작품들마다 녹아있는 페미니즘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읽으면 더 좋겠죠. 오늘은 7편의 단편들 중에서 82년생 김지영으로 유명한 조남주 작가의 현남 오빠에게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다루지 못하는 6편도 함께 읽는 책 3회나 4회 정도에 다룰 예정이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오늘 오프닝에서 제가 읽은 것이 바로 현남 오빠에게의 첫 문단입니다. 이 소설은 30살 여성이 10년간의 연애를 마치면서 남자친구인 현남 오빠에게 편지로 이별을 고하는 내용입니다. 소설이 한편의 편지와 같은 서간체 소설이고요. 내용은 연애의 시작부터 끝까지의 과정을 아우르는 회상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10년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작중화자의 생각과 입장을 정리하고 그것을 다소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데에는 서간체 형식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을 선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선택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소설을 다 읽고 나면 현남 오빠 말도 좀 들어봐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조금은 들기도 합니다만은 소설의 전체적인 내용은 조남주 작가의 전작인 82년생 김지영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82년생 김지영의 연애 버전이라고나 할까, 20대의 연애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본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아무래도 82년생 김지영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그 책을 읽으면서 온전히 이해하고 완벽히 공감했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읽는 동안은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화도 나고 반성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82년생 김지영의 많은 부분이 인상적이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부분이 두 군데 있는데요. 그 둘 중에서 한 부분을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짝꿍은 어느 날부턴가 김지영 씨를 툭툭 건드렸다. 자리에 앉다가 줄을 서다가 가방을 메다가 실수인 듯 어깨를 스쳤다. 김지영 씨와 마주치면 일부러 가까이 오며 제법 아프게 팔을 툭 치고 지나갔다. 지우개, 연필, 자 같은 학용품을 빌려가서는 돌려주지 않았고 달라고 하면 멀리 바닥에 던지거나 엉덩이에 깔고 앉거나 가끔은 빌려간 적이 없다고 막무가내로 우기기도 했다. 수업 중에 학용품을 돌려받기 위해 실랑이를 하다가 둘이 같이 벌을 받기도 했다. 중략, 짝 바꿔주세요. 그리고 다시는 어흐흑 걔랑 짝이 안 되게 해주세요. 선생님은 김지영 씨의 어깨를 토닥였다. 근데 지영아, 선생님은 벌써 눈치채고 있었는데 지영이는 모르는 것 같네. 짝꿍이 지영이를 좋아해. 김지영 씨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눈물이 뚝 멈췄다. 걔 저 싫어해요. 그동안 괴롭힌 거 다 아신다면서요. 선생님은 웃었다. 원래 남자애들은 좋아하는 여자한테 더 못되게 굴고 괴롭히고 그래. 선생님이 잘 얘기할 테니까 이렇게 오해한 채로 짝 바꾸지 말고 이번 기회에 둘이 더 친해지면 좋겠는데. 짝꿍이 나를 좋아한다고? 괴롭히는 게 좋아하는 뜻이라고? 김지영 씨는 혼란스러웠다.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빠르게 되짚어 봤지만 아무래도 선생님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좋아한다면 더 다정하고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 그게 8살 김지영 씨도 알고 있는 상식이다. 그 아이의 괴롭힘 때문에 학교 생활이 너무 힘들었다. 그리고 이제껏 당해온 것도 억울한데 친구를 오해하는 나쁜 아이가 되기까지 했다. 이 부분이 인상적이었던 이유는 8살 지영이를 괴롭히는 남자애를 혼내고 난 뒤에 선생님이 지영이에게 한 말 때문인데요. 남자애들은 원래 좋아하는 여자한테 더 못되게 굴고 괴롭히고 그래. 선생님이 잘 얘기할 테니까 이번 기회에 둘이 더 친해지면 좋겠는데. 사실 철없는 남자애들이 좋아하는 여자애들한테 짓궂게 구는 걸 학창시절에 저도 많이 봤거든요. 좋아하는 여자애랑 뭔가 말은 하고 싶고 함께 놀고는 싶은데 용기는 없고 그러니까 괜히 어깨 한번 툭 치고 도망가고 고무줄 끊고 심지어는 아이스 깨기도 하고 또 도망가고. 82년생 김지영에서는 그 괴롭힘의 강도가 좀 더 심했고요. 그런데 저는 그걸 그저 아이들의 짓궂은 장난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애들이 그럴 수도 있지. 어려서 그래. 남자애들은 원래 다 그래. 같은 생각들. 그런데 이건 가해자의 시선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8살 지영이처럼 그걸 당하는 아이들에게는 엄연한 폭력이었던 거죠. 해서는 안 되는 짓이고요. 그걸 82년생 김지영을 읽으면서 뒤늦게 깨달았는데 선생님의 말이 비수를 꽂았던 것 같아요. 그 아이와 더 친하게 지내라니. 어떻게 피해자에게 가해자와 앞으로 친하게 지내라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는 8살 지영이와 그 친구들에게 얼마나 폭력적이었던 걸까? 이게 정말 위험하구나 하는 생각. 선생님한테 이 말을 들을 때 8살 지영이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현남 오빠에게를 읽으면서 지영이를 괴롭혔던 그 아이가 15년 뒤에 현남 오빠로 자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현남 오빠는 어떤 사람인지 지금부터 소설의 줄거리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미안해요. 이미 몇 번이나 말했듯이 청혼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빠와 결혼하지 않기로 했어요. 이 결정이 맞는지, 후회하지 않을지, 내가 오빠 없이 살 수 있을지 두렵고 무섭고 자신이 없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벌써 10년째. 그러니까 거의 제 인생의 3분의 1을 오빠와 함께 지내온 셈이니까요. 작중하자는 현남 오빠와 자주 가던 카페에 앉아 편지를 씁니다. 편지의 서두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이미 몇 번이나 말했듯이 청혼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라고 쓴 부분인데요.
일단 10년을 사귀었는데 청혼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또 하나는 몇 번이나 말했듯이에 담긴 뉘앙스죠. 자신의 의사표시를 분명히 했는데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두 사람은 작중하자가, 그러니까 편의상 그녀라고 말한다면 그녀가 대학 신입생이던 10년 전에 학교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녀가 현남 오빠에게 길을 물어보는데요. 공학관이 어디에요? 라고 묻자 현남 오빠가 가자, 나도 공학관 가는 길이야 라고 길 안내를 해주면서 인연이 시작됩니다. 초면에 반말하는 것부터가 참 별로인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현남 오빠는 일부러 사람 많고 밝은 길 놔두고 낮에도 어두컴컴하고 작은 숲을 가로지르는 길로 그녀를 안내합니다. 그리고는 맘대로 수첩을 낚아채서 그녀의 시간표를 확인하고요. 그러니까 친절한 듯 하면서도 뭔가 음흉하고 사람을 대하는 게 제멋대로이기도 하고, 제 딴에는 그게 박력 있고 멋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인데요.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것에 대해 둘의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현남 오빠는 자기가 먼저 가자고 했던 게 아니라 그녀가 먼저 데려다 달라고 했다고 기억을 하는 건데요. 소설에서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돼요. 현남 오빠가 사실과 다르게 기억을 하고 자기 말이 맞다고 우기고, 그러면서 오히려 그녀를 책망하고, 그러면 그녀는 또 흔들리고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되고 점점 소심해지고, 이것이 단지 기억에 관한 부분에만 머무르는 건 아니고요. 물리학 교수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녀가 오빠를 따라 기초물리학 수업을 청강하게 되는데요. 교수님이 강의 30년 만에 물리학 청강하는 학생, 물리학 수업을 청강하는 학생은 처음 본다면서 그녀를 굉장히 잘 대해줍니다. 잘 대해준다는 게 특별한 건 아니고 수업 시간에 이해했냐고 중간중간 물어봐주고, 질문도 하고 대답 잘한다고 칭찬도 해주고, 교수와 학생 사이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들인데요. 현남 오빠는 그 교수님에 대해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불순하고 역겹다고, 넌 정말 기분이 나쁘지 않냐고, 눈치 없고 둔하다고 나무라기까지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녀는 또 정말 그런가? 내가 성적인 메시지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남자들이 오해할 만한 행동을 한 건 아닐까 하면서 스스로를 더 단속하게 되고, 결국에는 물리학 수업도 안 나가게 되고 남자들이 있는 모임도 멀리하게 되고, 그러면서 인간관계와 활동 범위는 점점 줄어들고요. 이것은 일종의 가스라이팅이죠. 가스라이팅은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서 그 사람이 스스로 의심하게 만들므로써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라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가스등이라는 연극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사실 근래에 한국 문단에서 페미니즘 소설을 가장 활발히 발표한 작가는 강화길 작가가 아닌가 싶은데요. 강화길 작가의 단편소설 괜찮은 사람에도 비슷한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집에 누가 있어?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응? 아니? 나는 혹시 관리하는 사람이 다녀간 건 아니냐고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집 관리는 그가 혼자 한다고 했다. 아무도 그의 집에 들른 적이 없다고 했다. 사람 둔다고 하지 않았어? 내가? 아니야, 그런 말 한 적 없어. 문득 나는 오늘 그가 내 질문에 명확한 대답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눈앞에 다가오는 어두운 집을 바라보았다. 퀴퀴한 냄새도 강렬해졌다. 저 집이 냄새를 품고 있는 것 같았다. 냉장고에 오래 넣어둔 살코기처럼 온몸에 체온이 내려갔고 축축 늘어졌다. 일요일에 분명히 그랬잖아. 관리하는 사람을 둬서 깨끗하다고. 당신이 그랬어.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당신이 분명 나한테 그렇게 말했단 말이야.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렸다. 집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가 핸들을 꽉 쥐었다. 민주야, 나 그런 말 안 했어. 잘 생각해봐. 페미니즘 소설에 기억에 관한 이런 장면들이 자주 등장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겠죠.
동시대의 여성 작가들이 작품을 통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닮아 있다는 것, 그만큼 많은 여성들이 비슷한 일을 겪었고 비슷한 감정을 느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연애할 때 어땠는지 돌아보게 되기도 하고요. 아무튼 현남 오빠는 이런 식으로 그녀를 더 외롭게 만듭니다. 이때 그녀의 친구 지은이가 등장합니다. 지은이는 굉장히 당돌한 캐릭터입니다. 저는 이 친구가 참 매력적이라고 느꼈는데 작중화자인 그녀가 현남 오빠의 그늘을 벗어나고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독립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인물이 바로 지은이입니다. 지은이가 현남 오빠와 갈등을 빚게 되고 그걸 지켜보면서 작중화자인 그녀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지은이와의 대화 속에서 해답을 찾기도 하고요. 물론 현남 오빠는 그녀에게 지은이도 만나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람 가려가면서 만나라고요. 대학을 졸업할 무렵에 그녀는 현남 오빠의 권유로 도서관 사서직 공무원 시험 준비를 시작합니다. 뒤늦게 복수 전공하랴 아르바이트 하랴 굉장히 힘든 날들을 보내게 되는데요. 학교도 1년을 더 다녀야 했고요. 오빠는 돈 한 푼 보태주지 않으면서 이 책 사라 저 책 사라 이 수업 들어라 이 시험 봐라 계속 그녀를 재촉하고 힘들다고 하면 나무라기도 하고요. 그녀는 오빠가 자신을 위해 그러는 거라 생각하고 고마운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야 이 모든 게 결국은 현남 오빠 자신을 위한 거였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와이프가 공무원이면 아무래도 휴직도 쉽고 육아에도 편하고 근무 지역을 옮기기도 쉬울 테니까요. 그러면서 현남 오빠는 이세에 관해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강현남 주니어니 해랑강씨 12대 손이니. 아직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 저는 솔직히 이 부분은 좀 눈을 의심하면서 읽었는데요. 현남 오빠의 사고방식과 그녀를 대하는 태도가 다 담겨있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랑강씨 12대 손 어쩌고 하는 것의 바로 뒷부분입니다. 오빠가 아이를 낳아 키우는 삶이 너무 당연하다는 듯 말해서 그동안 말하지 못했습니다. 오빠의 질문은 아이를 낳는 게 좋다고 생각해?가 아니라 아이를 몇 명이나 낳는 게 좋다고 생각해였고 내가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내가 아이를 몇 년쯤 직접 키울 수 있을까? 였으니까요. 저는 아직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대답을 피하곤 했고 오빠는 왜 그렇게 계획 없이 사느냐고 저를 한심해 했습니다. 하지만 오빠가 아이를 직접 낳을 것도 키울 것도 아니면서 무슨 자격으로 그런 계획을 혼자 세우죠? 한심한 건 제가 아니라 오빠예요. 편지를 참 잘 썼죠. 할 말을 또박또박 잘하고 진작부터 이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물론 늦게라도 이렇게 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소설의 마지막 문단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소 저는 문제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하지만 청우는 거절합니다. 저는 더 이상 강현남의 여자로 살지 않을 거예요. 오빠는 그럴듯한 프로포즈가 없어서 제가 망설이는 줄 알지만 아닙니다. 아니라는데 왜 자꾸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싶고 너랑 결혼하기 싫은 겁니다. 본격적으로 결혼 얘기가 나오고 나서야 꺼림칙하던 모든 게 분명해졌어. 그동안 오빠가 나를 한 인간으로 존중하지 않았다는 것, 애정을 빙자해 나를 가두고 제한하고 무시해왔다는 것, 그래서 나를 무능하고 소심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 오빠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나를 돌봐줬던 게 아니라 나를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만들었더라. 사람 하나 바보 만들어서 마음대로 휘두르니까 좋았니? 청혼해줘서 고마워. 덕분에 이제라도 깨달았거든. 강현남 이 개자식아. 저는 읽으면서 약간 허걱했어요. 좀 놀랐거든요. 너무 직접적으로 욕을 해버리니까 반전이라면 반전인데 이 부분에서 조금 머리가 아팠거든요. 일단 소설의 주제를 굉장히 집약해서 보여주고 있는 문단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약간 발상의 전환도 가져오게 되고 설득력도 있고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나를 돌봐줬던 게 아니라 나를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만들었더라는 것. 이 문장이 참 인상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여전히 이 개자식아라고 욕을 하면서 소설을 끝낼 때는 약간 좀 놀란 부분도 있어요. 마지막 문단이 여성들의 대리만족 혹은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저는 좀 순진한 생각인지 몰라도 페미니즘 운동이 남성과 여성이 서로 손가락질하고 대결하는 구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대화하고 잘못된 것을 함께 고쳐나가고 이렇게 조금씩 연대의 폭을 넓혀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개자식아는 너무 자극적인 언어가 아닌가.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궁금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소설을 읽고 나서 현남 오빠라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좋은 사람은 아닌데 그렇다고 나쁜 놈이라고 하기에도 조금 애매한 구석이 있거든요. 아까 인용했던 강화길 작가의 소설 제목처럼 겉으로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풍기고 있기도 하고요. 아마 그 스스로는 자신을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도 같고요.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가부장제의 인습에 쩌들어 있다는 느낌도 들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 사람의 매력을 전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현남 오빠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어느 소설의 한 대목이 있는데요. 공지영 작가의 봉순이 언니입니다. 하도 오래전에 읽어서 정확히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조금만 얘기해보자면 소설 속에 삽입됐던 사파 같은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 어떤 소년과 할아버지가 말을 키우는데요. 어느 날 말이 많이 아픕니다. 이 말을 너무나 사랑했던 소년은 말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려고 발을 동동 구르다가 해줄 수 있는 게 이제 물을 떠다가 먹이는 것밖에 없어서 그렇게 계속 하거든요. 물이라도 좀 먹으면 낫지 않을까 하고. 그런데 결국 말이 죽어요. 아픈 말한테 물을 주는 것이 오히려 상태를 더 나쁘게 한다고 하네요.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할아버지가 소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아는 것이란다. 저는 현남 오빠가 누군가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를 위한 변명을 조금 하자면 말입니다. 이 소설에 현남 오빠에게 불만인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 그것은 바로 현남이라는 이름인데요. 아시겠지만 조남주 작가는 82년생 김지영에서 김지영이라는 아주 보편적인 이름을 썼습니다. 듣기로는 1982년에 태어난 여자아이들 중에 실제로 김지영이라는 이름이 가장 많다고 했던 것도 같은데요. 김지영이라는 이름은 다분히 의도적인 거죠. 소설에서 주인공이 겪는 이 많은 일들이 특정 개인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아주 보편적인 사건들이라는 것, 그걸 말하기 위해서 이 이름을 선택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의도를 한번 떠올려 본다면 현남 오빠라는 이름은 어떤가요? 흔한 이름인가요? 개인적으로 저는 남중남고를 나왔지만 평생 살아오면서 현남이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을 딱 한 명 봤습니다. 그것도 실제로 본 건 아니고 TV에서 봤는데요. 원주 아이돌 그룹인 영턱스 클럽의 한현남 씨라고. 그분은 여성이었죠. 현남하면 어쩔 수 없이 떠오르는 게 사실은 한남이라는 이름인데요. 이게 된장녀, 김치녀처럼 여성을 비하하는 말이듯이 한남은 남성을 비하하는 말이고 둘 다 없어져야 하는 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남 오빠에게라고는 차마 할 수 없으니까 현남 오빠라고 한 느낌이 들어서 조금 개운치 않다고 할까요? 꼭 반드시 이 이름이어야 했을까? 현남 오빠가 아니어도 사실 이 소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충분히 전달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마무리해야 할 시간인데요. 마무리하면서 페미니즘 문학이 왜
필요할까 아니면 페미니즘 소설집이 왜 필요할까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봤는데요. 다시 82년생 김지영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해야겠네요. 제가 앞에서 82년생 김지영을 읽으면서 인상적인 부분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 생각이 났던 게 두 군데 있다고 했었는데요. 한 군데는 학교 선생님이 짝꿍이랑 잘 지내라고 말했던 부분이라면 나머지 한 군데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김지영 씨가 버스에서 스토킹을 당했을 때 도와준 아주머니가 있었거든요. 그 아주머니에게 인사차 전화를 거는 부분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김지영 씨가 직접 인사해야겠다 싶어 다시 전화를 걸었다. 여자는 다행이라며 대뜸 학생 잘못이 아니에요 했다. 세상에는 이상한 남자가 너무 많고 자신도 많이 겪었다고. 이상한 그들이 문제지 학생은 잘못한 게 없다는 여자의 말을 듣는데 김지영 씨는 갑자기 눈물이 났다. 너의 잘못이 아니라고 이렇게 위로해주는 목소리가 필요했구나. 82년생 김지영 혹은 현남 오빠에게가 많은 이들에게 김지영 씨를 위로해주던 아주머니의 목소리는 아니었을까.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를 가진 작품이고 또한 페미니즘 문학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따뜻한 위로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에게는 여성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또 저 자신과 우리 사회를 좀 더 반성적으로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저는 페미니즘을 잘 모르지만 그 끝에는 남성과 여성이 서로를 구분짓지 않고 모두가 평등하고 그래서 모두가 더욱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페미니즘이 꿈꾸는 세상은 아닐까 막연히 생각해보면서 함께 있는 책 첫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